고 백선엽 장군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칭송받고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 백선엽 장군.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거센 건지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의 진행자이자 한 페이지의 한국사 365의 저자이신 심용환 작가와 함께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원 안장에 대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평소에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물어보는데 오늘은 심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안 묻는 쪽으로 네,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 괜찮으십니까? 전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정말 극단적입니다. 그렇죠.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뭐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고 6.25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을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을 세웠다는 건가요? 일단 한국 전쟁에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네. 그 자체를 현재까지 뭐 완전하게 부정하거나 그런 뭐 주장은 특별히 없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네네. 특별히 이제 백선엽 장군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당시 한국 전쟁 초기 때 예를 들면 육군 참모총장은 최병덕 네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신성모 같은 다른 인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제대로 된 태도를 못 보인다라든지 무리한 작전을 전개하면서 네. 그러니까 초기 우리가 이제 낙동강까지 밀리는 데 있어서 큰 구실을 준다라든지 하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물론 군대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긴 하지만 등용이 되고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들, 특히 네네. 뭐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그 뭐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낙동강 전선을 유지한다라든지 나중에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과 협력해서 북진할 적에 뭐 평양 전투 같은 데서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 백선엽 장군을 추앙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구체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어떻는가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은 백선엽 장군 개인을 둔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가타부터 말씀드리기 힘들고 네. 다만 미국 측의 기록을 봤었을 때도 한국군이 그다지 그렇게 초기에 지리멸렬한 상태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이후에 미군이 들어오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네. 밀고 올라오고 하는 과정 속에선 굉장히 대부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군의 운용과 한국전쟁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으로 훈장도 여러 개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걸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태극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무공포장, 금탑 산업훈장 이건 좀 다른 거지만 네네. 뭐 한 10개 정도의 훈포상을 받으셨고 이번에 또 안장까지 되시니까 네. 굉장히 어찌됐건 자기 삶의 성공이 국가적 성공과 동의어가 됐고 네. 그런 어떤 뭐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어제 조문을 다녀왔고요. 또 미국 백악관에서도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뭐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네.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 그런데 반면에 군 인권센터 같은 곳에서는 친일파 백선엽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백선엽 장군의 과를 지적하는 쪽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에 간도 특설대에 가담해서 독립군 토벌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간도 특설대는 어떤 곳인지 뭐 설명을. 이건 우선 전제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간도특설대에 복무하지 않았다라는 거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또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하는 네네. 상황이긴 한데 이제 간도특설대는 쉽게 말하면 그 만주 일대나 뭐 조금 범위를 넓히면 북중국 일대에 일본군이 이제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중일 전쟁기 때 네. 특수 부대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인들과 대항하는 중국인과 은원을 갖고 있는 뭐 이슬람 교도라든지 네. 뭐 아니면 몽골족이라든지 이런 네네. 어떤 특수 부대를 만들 적에 또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를 만들었고 네. 이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는 주로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하는 만주 군관학교, 뭐 신진 군관학교 이런 정식 명칭이 있지만 그 군관학교에 나왔었던 소위 말하는 조선인 사병들이 상당수가 들어가서 운영됐던 부대고요. 주로 말 그대로 뭐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 북중국 일대까지 나갔던 적도 있지만 주로 만주 일대에서 활약했던 일본의 전투부대. 일본의 전투부대. 그러니까 결코 긍정적인 부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시선 집중에 출연했던 이 통합당의 신원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있었던 43년 무렵에는 만주 지역에 항일 세력이 없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벌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중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네. 아주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43년이면 이제 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하니까 사실은 중국에 있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한인들도 포함이 돼서 항일 무장 항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네. 벌어지고 있었던 때였고 43년이면 만주 일대에서는 뭐 이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항일 세력들 네네. 그리고 꼭 중국 공산당 산하가 아니더라도 민족주의 계열의 좀 소수긴 하지만 네. 항일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굳이 43년이란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네. 이제 40년대 초반에 좀 더 저항이 강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좀 세력이 약해졌다.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찌됐건 뭐 정확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43년 무렵에 만주 지역에 항일 세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팩트와 전혀 다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백선엽 장군이 이 자서전을 썼잖아요. 네.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공과 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나 뭐 반성 표명을 했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는 건 한국 전쟁과 관련된 영웅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그가 청년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네. 특설대 들어간 게 분명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국내에서 쓴 자서전이나 국내에서 이제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인터뷰 대해서는 많았었죠. 대부분 다 침묵으로 일관했었고 일본어판이나 이쪽에선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변명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일본이 뭐 안 패망하거나 또 뭐 네. 반대로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조선이 독립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러니까 그 변명이죠. 그 반민특위의 춘원 이광수가 나와서 네네. 왜 친일이냐고 얘기했었을 때 일본이 이렇게 망할지 몰랐다. 네네. 이런 것처럼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죄나 뭐 반성 같은 건 전혀 그렇죠. 없었던 사죄와 거군요. 반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네. 당시 그 293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회고록도 신문에 굉장히 길게 연재가 그렇죠. 있었던 게 과거에 맞습니다. 그랬었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그 간도 특설 때 이 복무 이력 때문에 지난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네요. 네. 네.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가 됐었죠. 친일 임명사전에는 등재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친일 임명사전 작업 같은 경우는 과거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주로 이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다뤘더라면 이제 드디어 노무현 정부나 때부터는 이제 친일파 문제까지도 다루기 시작을 했었던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건데 과거의 일제시대 때 그러면 일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 한반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찌됐건 일본에게 어느 정도는 순응한 거니까 네. 그럼 다 친일파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이거는 반민특위 40년대 때 반민특위도 그랬고 친일 임명사전 같은 것들을 편찬할 때도 다 대부분 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죄 등급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네네. 그 기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됐고 어찌됐건 본인이 그 만주에 있는 무관학교에 자원 입대를 해서 네. 복무를 하고 실제로 간도 특설대는 굉장히 충성심이 높았던 부대.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한 이후에까지 편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나중에 해체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부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의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 네네. 친일 임명사전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 회고 조금 전으로 가면 이제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지만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논쟁이 컸고 그때는 거의 당시 야당 측에서 박정희 대통령 한 명을 빼야 된다라는 네네. 거의 뭐 사수전처럼 갔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말하면 백선엽 장군 얘기는 뭐 그때는 크게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될 수가 당시에는. 없는 네. 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그 친일파를 규정하는 법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나 좀 정확하게 단 굳이 변명을 한다면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나라 팔아먹은 네네. 내국노고 이제 이런 스타일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기회주의자인 거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냥 뭐 어차피 나라도 없고 시류에 편승하는. 그렇죠. 네. 이때는 군인이 되는 게 최고의 어떤 그 사회적 성공이기 때문에 네. 그걸 노려서 됐던 기회주의적 친일파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친일 임명사전 등재 등등 또 이명박 정부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2455번님이 친일 임명사전 등재는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계속
뭐 추가가 되고 있거나 혹은 뭐 아니,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 아닙니다.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건 이제 국가 노무현 정부 때 친일 인명사전 편찬 작업 그리고 친일 받을 그 후손들의 어떤 그런 친일 행위를 통한 네. 재산 획득 과정을 역추적해서 이제 재산을 일부 환수하는 작업 정도를 진행했고 그때 국가적인 프로젝트는 끝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워낙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자꾸 이상한 논리로 엮어서 그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했으나 네. 사실은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이제 친일 인명사전이 이제 편찬되고 그 이후에 뭐 그곳에 준하거나 버금가는 형태의 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국회에 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묘를 강제 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서 네. 이 법안 처리를 두고도 또 한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서 결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제 옮기는 조항이 네,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가 나중에 다른 공으로 친일의 과를 좀 어느 정도 상쇄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하더라도 그의 어떤 과거 경력 특히 우리 민족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현충원은 안 된다라든지 네네. 어떤 그런 정확한 기준이 있었고 그것이 관철된다라는 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친일 문제 같은 것들은 덮여져 왔었고 네네. 그리고 그냥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네네. 오직 이제 북한과의 싸움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가만으로 평가하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현충원에 안장하는 기준이 네.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시끌시끌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냥 이게 오늘 제가 뭐 의견을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간에 뭐 어찌됐건 의견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사회적 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간 굉장히 얘기해야 될 얘기를 못했었고 그랬었죠. 이제는 워낙 네. 연구도 체계적으로 됐고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 논쟁은 물론 갈등은 힘들겠지만 네네. 그 갈등의 결과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네. 기대를 해봅니다. 뭐 법안 자체에 대해서 뭐 이론이 있을 것 많은 이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이 더 크냐, 어떤 과가 더 크냐 또 이런 논란으로 가다 보면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완벽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모두를 알리는 표석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지 않죠. 사실은 사람이 워낙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백선엽 네. 장군 같은 경우, 백선엽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시기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주로 간접특수할 때 경력이지만 네. 또 하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그 이후에요. 한국전쟁 때 30대 초반에 뭐 사성 장군이 되기도 하고 네. 이런 전쟁 영웅이 되지만 나중에 결국은 박정희 정권기 그것도 안타깝게도 삼성견과 유신 사이 때 그때 이제 뭐 교통부 장관이 된다라든지 전두환 정권기의 절정기 때 그때 뭐 이렇게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국가 고문을 한다라든지 하면서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굉장히 위배된 행동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객관적으로 마련해 주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당시에 교통부 장관이었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박정희 정권기 때. 박정희 정권기 네네. 때. 백선엽 장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워낙 유명한 일하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남노당 좌익 활동 경력이 있었고 그게 네네. 이제 옛날에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라 불렀으나 최근에는 이제 그 민간인 학살을 많이 지적하는 입장에서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그 사건 당시에 결국은 이제 군대 내 좌익이 굉장히 많다. 네네. 그래서 숙군 작업을 하게 되고 숙군의 대상자로 박정희 그 당시 이제 군인이죠. 네네. 체포가 됐고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남노당 경력을 했었던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합니다. 네네. 처형까지 아니더라도 완전히 이제 군대를 쫓겨나게 되고 사실 만주군 인맥이더라도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백선엽
장군의 눈에 띄었고 네.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 속에서 어. 예외적으로 사실은 구제된 사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네.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됐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튼 중요한 사실은 그게 박정희라는 그 이후의 정치사의 기초가 된 거고, 나중에 또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에 본인이 이제 또 그런 남로당 경력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윤보선 네네. 야당 지도자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어떤 그런 수단을 상쇄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좌익 경력이 잠깐 실수였지, 네네. 난 정말 우익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한국 군인의 상징이기도 하고, 특히 또 어찌됐건 한미동맹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네네. 백선엽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이제 언제나 지근거리에 두는 것이 유리했다라는, 그러니까 둘의 이건 좀 의도치 않은, 하지만 둘의 인생이 굉장히 좀 결정적으로 엮이게 되는 좀 신기한 평행이론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심용환 작가 말씀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오고 있네요. 2983번님, 어찌 보면 일제 강점기에서 6.25를 거치면서 너무 역사적 변곡점이 많았던 게 백선엽 장군의 아이러니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과 과가 생길 만한 터닝 포인트가 너무 많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굴곡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한국전쟁기 때 자꾸 영웅이라고 하는데 그 민간인들 많이 죽이고 네네. 뭐 그 작전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거 많이 하지 않았냐. 그게 맞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또 이제 약간 변호로 가다 보면 네네. 아니 그럼 전쟁기인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번에 어떤 이슈와는 좀 별개더라도 이 모순 많은 한국 현대사의 표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다양한 모습, 뭐 어디를 공이라고 하고 어디를 과라하는 것도 되게 이분법이잖아요. 네네. 그보다 그냥 다양하게 한번 이 사람을 쭉 추적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찬을 사회적 만찬을 이렇게 마련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각자의 판단이죠. 또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7478번님, 독립군이었다가 6.25 전쟁 때 북한군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있다면, 가정법인가요? 활약했던 사람이 있다면 북한에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런 또 분들도 많죠.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민주화의 과정을 계속 거쳤기 때문에 국가 영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민족 영웅이라든지 네. 뭐 민주 영웅 같은 이런 다양한 계통의 영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긴 해요, 형편이라면. 북한은 어찌됐건 이게 이제 점점점 어떤 그런 단일한 네네. 어떤 그 김일성 가문 중심의 독재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 띄워졌다가도 나중에 정적으로 제거가 되면 교과서에서 빠지거나 빠지는. 가장 사실 뭐 이게 뭐 군인은 아니지만 박헌영 같은 경우도 뭐 네네. 미제 간첩이다. 네네. 남로당의 지도자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오히려 북한 쪽의 역사 인식이 많이 못 따라오고 있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의 진행자이자 한 페이지의 한국사 365의 저자이신 심용환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